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에 주최하는 2022 마음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 돌아온 망치 진행을 맡은 안유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맑은 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노들섬 행사장까지 직접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고요. 오늘 원래 이제 홍보에 나갔던 것처럼 이동우 소장님께서 이제 사회도 맡아주시고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오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대면으로 봐도 참 많이 긴장하고 떨리는데 뒤에서 보고 계시다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을 좀 제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망치에 함께 하고자 노들섬 전시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년 넘게 전 세계인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 마음에는 그 와중에도 이제 박탈감을 이겨내줄 수 있게 해준 마음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국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2022 마음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 돌아온 망치는 2030 청춘들의 쉽게 고민하고 느끼는 생각을 두드리는 스피치라는 주제로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마음의 날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숫자 4라는 숫자는 불운한 숫자다라는 오래된 어떤 근거 없는 편견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처럼 정신질환은 안타깝지만 편견의 질병으로 그 환자나 가족분들이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여러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970년에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날짜를 바꿔서 정신건강의 날을 10월 10일로 제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마음의 날은 코로나라는 어떤 긴 강을 건너오면서 다시 4월 4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토크 콘서트 돌아온 망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두들겨도 보고 또 감싸주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두드리는 대학생들의 스피치 프로젝트 망치의 귀환 마음의 날 기념 돌아온 망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프로젝트 망치의 기획자 TBWA의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BWA라는 회사 아시는 분? 망치가 뭔지 아시는 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0분 조금 안 되시는데 두 분이 알고 계시고요. 이게 너무 낯선 말들의 조합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 이름도 어려워서 박웅현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TBWA는 광고회사고요. 광고회사가 광고 만드는 거 외에 사회에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대학생들을 불러서 이 친구들한테 업계 경험도 시켜주고 창의력 관련된 그 잠재력을 키워줄 수 없을까? 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그게 주니어 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주니어 보드의 많은 행사들 중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망치라는 프로그램이 2013년에 탄생을 합니다. 2013년에 탄생한 망치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한 2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택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죠. 저한테 정말로 중요한 건 실패는 우리를 불러 20대 청춘들의 생각과 관점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2020에서 멈췄죠. 코로나 때문에 500명 정도의 모객을 해서 행사를 크게 진행을 했었는데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아서 멈추고 이제는 다른 형태의 망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피치 프로젝트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와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끼셨겠지만 테드의 미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세 분은 일기 그 첫 포문을 열어줬던 15명 중에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망치가 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 영혼에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을까를 한번 들어보자가 오늘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은 여기 정복님, 윤아님 그리고 환희님 순서로 해서 저분들이 발표했던 7분짜리였거든요. 그때 발표했던 게 그걸 3분으로 줄여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구나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여기 서서 다시 7분짜리 스피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돌아온 거죠. 지난 8년간 이 망치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같은 것들 글쎄 무슨 얘기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신경정신의학회랑 연결이 된 거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기 계신 이동호 박사님께서 망치를 꽤 많이 좋아하시고요. 저희 행사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죠. 근데 한 해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치 행사가 잘 진행이 되면 우리 신경정신과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망치는 세상을 두드리는 테드같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인데 세상을 두드리는 의미 있는 목소리이기 이전에 내면을 바꾸는 무엇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그 정신건강이 아프다가 아니라 정신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고요. 요게 그 1회부터 이 친구들과 다 있고요. 4회까지, 이게 지금 10회까지 갔으니까 훨씬 더 많죠. 4회까지 스피치 했던 것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써놓은 책인데요. 이 내용 뭐 다 들어가진 않고 제가 여기 제 사진이 있습니다만 전 이 책을 만드는데 아무 기여한 바가 없고요. 그냥 출판사에서 이 사진이 들어가면 책이 2권 더 팔린다 해서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야, 너 이 사진도 들어가는데 너도 뭐 좀 써봐라 라고 해서 서문을 짧게 썼습니다. 그 서문을 조금 읽어드리는 게 오늘 왜 여기가 이 학회와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를 설명드리는 기회가 이유가 될 것 같아서 서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앞부분 조금 읽어드리고요. 마무리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로 잡았냐면요. 들꽃,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죠.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소설감이다. 훌륭한 말이죠. 이렇게 멋진 말은 제 머리에서 나오지 않죠.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책을 읽으러 오신 분들이니까 환영합니다. 꽃밭에 들어서셨습니다. 들꽃들입니다.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정원의 꽃들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자라고 아직 덜 자라고 자라다 꺾여도 또 자라는 그런 꽃들입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란 꽃들입니다. 너무 말을 못한다. 게임만 그렇게 해서 넌 뭐가 될래? 음악적 재능이 없는데 무슨 랩이니? 여자가 너무 드세다. 넌 어쩜 그리 특징이 없니? 너무 산만하구나. 매사 긍정적이 좀 되어봐라. 우리가 누군가인가 했고 언젠간 한 번은 들어봤을 우리 모두가 겪은 그런 얘기들이죠. 여기 발표한 이 친구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고 찔레꽃은 찔레꽃이라서 예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런저런 꽃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다 예쁘답니다. 너무나 장미가 아니니 라는 시선만 걷어낸다면 어쩌면 망치는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일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사람들을 다 줄 세우죠. 장미만 꽂히고요, 인서울만 대학입니까? 그것도 스카이라는 단어를 또 쓰죠. 그래서 장미 중에도 빨간색 장미는 노란색 장미보다 더 훌륭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능소화는 능소라서 예쁘고요, 국화는 가을에 피고요, 벚꽃은 매화는 제일 먼저 피고요. 지금 5월에 장미가 피었죠. 오늘 오다 보니까 장미 옆에 찔레꽃이 피어 있던데, 이 개별성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사회의 행복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건강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꽃밭에 서셨습니다. 즐거운 감상 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망치를 하면서 느낀 바였습니다. 그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해주고 그들 내부에서 나오는 거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감 아니면 자기의 보람을,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이런 것들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회와 연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이제 그 세 분의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 잠깐 나오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꼭 마음이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저희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망치가 여러분들 마음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세 분의 스피치를 지금부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프로젝트 망치 발표 당시 대학생이었던 세 분의 발표자들 영상으로 8년 전 모습을 잠깐 들어보고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7분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망치질을 해주실 이정복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년 전 영상으로 짧게 저희 편집한 영상 먼저 보시고 그리고 함께 보신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조교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남자답게 생긴, 조금 무섭게 생긴 남자다운 남자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좀 앳된 외모와 그리고 왜소한 체격이었던 제가 바로 조교였어요. 저는 굉장히 조교랑은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대를 간 첫날부터 패급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패급이라고 저를 불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무시를 받다 보니까 제가 패급처럼 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훈련병들 앞에서 좀 멋져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막 앞에서 야, 전체 엎드려 일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임이 저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졸졸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과연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할까봐 그들을 휘어잡고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악독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조교라는 이미지가 심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행복한이 이제 불러가지고 화장실에 뭐 파손된 부위가 어디 없는지 조사해봐라. 이제 자세히 확인하려고 자변기 칸을 딱 열었더니 세 칸이 다 낙서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글자야. 제 이름이에요. 이정복 개 XX 나가서 죽이고 싶다.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보는데 모든 9칸의 이 세면이 다 저의 욕으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압도적인 양의 욕들을 보면서 저의 분노는 점점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늦은 저녁에 훈련병들은 돌아왔고 저는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이들에게 좀 군기를 잡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훈련병 한 명이 초코파이를 숨기다가 저에게 걸렸어요. 이제 평소처럼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엎드려 일어서 똑바로 하래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유독 그 훈련병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훈련병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밖에서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이고 아니면 이제 누군가의 남자친구고 굉장히 평범한 친구일 텐데 정말 내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난리를 칠 만한 일인가? 정말 나는 얘한테 화가 난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아니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군입대 전에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제가 힘들어서 저한테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게 화가 나니까 더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던 거예요. 이 훈련병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상해서 그 수많은 화장실에서 이 욕을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저는 이제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제 다른 조교들보다 저는 굉장히 감수성도 여리고 예민하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훈련병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이때는 뭘 해줘야 되는지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맞는 이제 멘트를 날리니까 이 친구들이 마치 정말 해맑은 농촌 속에 이 물고기를 잡는 친구들처럼 막 웃으면서 화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방방 뛰어다니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훈련병들이 훈련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가장 우수한 조교를 뽑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제가 무려 3번이나 뽑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나빠끄럽네요. 반갑습니다. 8년 전인가요? 9년 전의 제 모습인데 당시 패급 조교를 발표했었던 이정복이라고 하고요. 8년 만에 다시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먼저 여기에 서게 된 계기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저 발표를 준비했던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치즈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약 9년이 흘렀는데 다시 한번 그 스토리가 너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듣고 싶다는 그런 부탁이었고요. 조금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입었던 은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외모도 많이 변했고 나이 숫자도 변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변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발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고백컨대 망치라는 단어조차도 조금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있었고 제가 조교라는 것도 잊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발표일까? 이게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실은 그 발표 내용보다도 과정에서 되게 커다란 느낀 점들이 감흥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로 정리해봤었는데 아까 그 박우현 CCO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시 이제 광고를 꿈꾸던 꿈나무 입장에서는 책으로나 또는 강연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제일 좀 유명하신 광고인들에게 광고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삶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던 귀중한 6개월을 보내게 됐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평범했던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특별한 순간이 없었는지를 몰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간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이제 의논할 수 있었던 자리가 제일 커다란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 조교 당시에 만났었던 저 낙서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저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변하게 되어줬다고 쉽게 말을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간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멋지게 변한 줄 알았었는데 남들이 저렇게 너는 별로야 정말 구려라는 거를 마치 그 화장실이 한 평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좁고 또 남자들만 있는 곳이잖아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내면으로 저렇게 욕으로 도배된 공간을 마주하는 심정은 굉장히 큰 공포이자 두려움이었었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순식간에 낮아질 수 있는 아주 큰 트리거였었어요. 하지만 저 당시에 저거를 스스로 제가 남이 아닌 스스로 이겨냈었다는 그 기억 자체가 그냥 뿌듯해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그 발표를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기 위해 10년 지난 지금, 9년 지난 지금 어떤 의미인지 더 알고 싶어서 깊게 들여다보기로 했고요. 이 사진은 3잔의 사과 그림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원 CCO님께서 강연을 하실 때 자주 듣는 예시가 있어요. 사물의 본질을 보려면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시라는 영화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김용택 시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과를 하나 보더라도 감탄하고 또 본질을 꿰뚫으려면 그 사과의 무게, 촉감, 냄새, 향기 이런 것도 다 맞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지 깊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지금 광고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것이 업이다 보니 똑같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시간을 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통찰력이 없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방법을 바꿨어요. 현실적으로 제일 유의미하게 제가 쓰고 있는 접근은 뭐냐, 레퍼런스인데요.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씩 제 생각에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망치를 준비했던 시절에 당시 주고받았던 메일부터 그 사이에 살아왔었던 어떤 삶의 궤도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잠깐 운영했었던 시 계정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 망치가 끝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도 이제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광고를 만드는 프로덕션을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운 좋게도 좋은 기회로 많은 광고를 만들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남의 이야기, 남에게 의뢰를 받아서 남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정말 이유 없이 시를 쓰고 싶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시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제목은 비바람이란 시고요.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가 운 좋게도 짧은 시간 내에 이제 TV 광고도 만들고 그토록 원하던 대단한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됐지만, 제가 일주일에 평균 100에서 120시간을 일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일하기는 주말에 일하는 건 일상이었었고,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집에 가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그 당시에 몸무게는 8kg 빠지고, 또 이제 연애도 실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은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구토하기 십상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그 사무실이 가로수길이었어요. 가로수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많은 연인들과 또 이제 가족들, 뭐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뚫고 사무실로 우울하게 가서 있었는데, 또 갑자기 날씨는 흐려져서 비가 굉장히 세차게 오고 있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이 됐는데 광고 프로젝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이디어조차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1층에 내려가서 이제 담배를 피우러 딱 갔는데, 다리 밑에 비바람을 세게 맞고 있던 꽃을 발견하게 됐고요. 정말 뭔가 홀린 것 마냥 글을 쓰게 됐어요. 핸드폰의 메모장에다가 글을 급하게 적었는데, 부끄럽지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뭔가 제 처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쟤는 잘 버티고 있네? 라는 거에서 이제 시상을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보았다. 눅눅하게 고개 숙인 꽃잎과 가냘핀 줄기가 위태롭게 흔들린다. 작은 뿌리에게 벅찬 빗물의 무게를 묵묵히 흘려보낸다. 추위를 맨몸으로 버티는 꽃은 다시금 찾아올 해를 기다리며 조용히 제자리에 서 있다. 어쩌면 꽃은 알고 있으리라. 자신의 아름다운 향기는 비바람의 기억이라는 것을. 네, 이거를 제가 쓰면서 혼자 부끄럽지만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저 꽃은 저에게 감정 몰입해서 적었던 것이겠죠. 그 당시에 삶이 너무나 어려웠고 제가 분명히 원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나한테 유의미한 시간들일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엄습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정보가, 지금 이 시간들이 언젠가 밑거름이 되어줄 거야 라는 응원을 듣고 싶었는데, 이거를 타인한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별도 했었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들 만나는 이제 접촉 횟수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 말이 굉장히 저한테 필요했었는데, 저 꽃을 보면서 저한테 스스로 그 말을 해주게 됐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근데 이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조교 스토리랑 굉장히 똑같아요. 우연치 않은 계기에 굉장히 아픔을 맛봤고 결국에는 스스로 용기를 내가지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이 패턴은 굉장히 똑같고 대단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 이야기를 망치를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그렇게 큰 울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별다른 칭찬이라든가 뭐 화제나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흔한 이야기거니 싶었었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긍심이 되어줬어요. 이 포인트는 뭐였냐면,
대단치 않은 일상이었거든요. 그냥 욕을 발견해서 제가 그 충격을 받고 좀 더 노력을 했다. 힘들었는데 꽃 보고 뭔가 감정 몰입을 했다. 이게 대단하지 않은 순간인데 망치는 그 대단치 않은 그 순간을 저한테 재조명을 시켜줬다는 거가 굉장히 큰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 되게 자긍심 가져도 돼 라는 그런 자격이라고 할까요? 응원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스토리가 수백 명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또 당대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 작가이셨던 박윤식 시호님의 간판을 걸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망치라는 거가 저한테 어떤 의미를 의미했었나를 되돌이켜 봤을 때 그 당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망치 주제를 못 정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이제 박윤식 시호님이랑 그 점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작년을 잘 보냈던 것 같니? 라고 여쭤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그때 답변 주셨던 말씀이 작년을 떠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기억들을 너가 기억하느냐가 어쩌면 기준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까 조교 사건도 그렇고요. 그 시를 썼던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요. 실은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지나갈 법한 순간들이었었는데 재조명을 시켜줬다는 거가 제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저라는 어떤 기억들이 쌓여가지고 저라는 사람이 됐을 텐데 아주 커다란 큰 기둥이 되어줬던 것만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 맞아 나는 힘들 때 결과적으로는 버텨내고 이겨냈던 사람이지 라는 자긍심이 힘든 순간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됐었고요. 이 패턴들이 또 쌓이다 보니까 그 망치는 저한테 이제 근육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는 큰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하드하거든요. 근데 그때 힘들 때 힘들어서 포기한 친구들이 있을 때 아 그래 나는 항상 이겨냈던 사람이니까 저 기억들을 강하게 뿌리잡아서 저를 크게 잡아줬었던 근육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근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망치는 근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스피커 이정목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망치가 계속해서 계속 프로젝트 진행된다면 정신건강학과 의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커는 김유나님인데요. 김유나님 대학생 때 김유나님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무대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고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철학을 공부하고 있기도 해요. 요즘 주변에서 철학 공부하는 친구들 찾기 조금 힘들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철학을 공부했던 이유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를 강원도 문막이라는 조그만 곳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우연히 서울에 있는 외고가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서울에 있는 외고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으로 좋은 대학 가고 내 인생은 탄탄대로겠지 하면서 엄청 신이 나 있었어요. 근데 막상 서울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네 학교도 외고냐고 엄청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무시를 받으면 뭔가 친구들끼리 좀 더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고3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기도 바쁜 사람들이죠. 한 1년 반 정도를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뭔가 저를 지지해줄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되게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돼요.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선생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은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저는 좀 대답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또 좋은 직장에 가면 뭐가 좋은데요? 당시 저희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간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그럼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또 돈을 벌고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 아이를 좋은 직장에 보내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그럼 그 다음엔 여러분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학 가기 전에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삶은 너무 우울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왜 철학을 하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저는 너무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물을 수 없었던 거였잖아요. 철학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철학은 지나간 삶을 되게 후회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저한테 다시 한번 그럼 행복한가요?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라고 물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으로부터 벌써 8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행사의 주제 자체가 돌아온 망치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어떤 변화를 겪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8년이라는 긴 시간만큼 제가 겪은 일들도 되게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014년에 저는 사실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그냥 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지금은 약간의 자랑을 보태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꿈을 이뤄서 지금 광고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고 조금 어린 나이긴 하지만 광고기획사에서 팀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3번의 큰 무언가를 겪게 되는데요. 혹시 좀 짐작 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의 헤어짐을 겪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겪지만 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려 3번의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1년 7개월마다 회사를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결국 4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 회사 못 버틴다. MZ, 뭐 90년대생 이런 말들이 막 떠오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단순히 밀레니얼이어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의 MZ들만 봐도 한 회사 되게 착실하게 오래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3번의 이직을 거쳤던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망치와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높아짐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광고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를 뭔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 위주들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혹시나 제가 특정 회사를 비하할 의도가 없음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떠오르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도 굉장히 빠르고 뭔가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가 특징인 회사였었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한 그 업무의 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제가 7일을 거의 매일 출근을 했고 9시에 출근해서 평균 새벽 1시까지 일을 하는 걸 정말 1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속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업무의 양 자체가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건 내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좋은데 1시간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걸 제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었고 그때 마침 정말 타이밍 좋게 되게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배가 불러준 회사인 만큼 들어가 봤더니 정말 실력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가 책임질 수 있으면 선택권을 줄게 라고 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어느 정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네, 사실 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은 아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고 그 상처를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조금 감당을 하지 못하면서 그게 몸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도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몸까지 아파가면서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되게 많은 고민 끝에 3번째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 앞에 2 회사는 광고 회사였는데 마지막 회사는 광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도 물론 광고와 관련된 일을 하긴 했지만 또 기본적으로 2 회사랑은 좀 달랐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워라밸도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또 팀워크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정말 즐겁게 일한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회사로 옮기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던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광고기획자라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대행사를 떠나지만 나는 기획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갔었는데 사실 업계가 달라지면 그 업계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획자는 하나의 딱 답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속도가 조금 더 중요한 업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 그거를 세상에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럴 거면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이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또 결국은 다시 광고 회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째 회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정말 끝까지 고민하라는 챌린지를 매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업무의 양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이직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옮기는 순간마다 항상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깊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8년 전에 했던 망치랑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학이라는 건 저한테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지금 너가 그게 하고 싶은 게 맞니? 라는 거를 끊임없이 질문해주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학생이었던 저는 저 질문에 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결정하지 못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철학 안에서만 그 질문을 되게 자유롭게 해보는 그런 게 저의 지난번 망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돌이켜보면 제 이직의 과정은 결국 그 질문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제가 그때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직이라는 선택을 과감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지금의 저에게 다시 한번 해서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묻는다면 사실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대체로 그렇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 가시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한 번쯤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아니라면 무언가의 선택을 과감히 내려보셔도 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분명히 누군가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만큼 충분히 질문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스스로에게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좋게 봤던 사람들도 충분히 그걸 저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망치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오히려 그 선택을 하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거나 어떤 걸 앞으로 선택할 때 있어서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동료로서 이런 사람을 원해. 그리고 나는 일을 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참 원하는 것 같아라고 그 학생 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명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망치는 저에게 저조차도 몰랐던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바를 조금 더 찾아갈 수 있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의 망치가 좀 재밌으셨다면 한번 질문과 선택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윤아님도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 와서 뭐 불행하다고 느낀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윤아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내가 과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어떤 걸까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행복의 조건이 너무 어려운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요 스피치 들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내 감정이라든가 또는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너무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을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피커 이환희님, 역시 대학생 때 당시의 영상부터 보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성공담 같은 거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젊은이도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평범한 학생이 불안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공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 입사 후 계획을 말하시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화가 났대요. 아니, 입사 후 계획이 뭐가 있어요? 취업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으쌰으쌰 키우다가 애 대학 보내고 애 취업시키고 애 결혼하면은 손자보고 으쌰으쌰 키우다가 자기는 죽겠죠. 그렇게 좀 뻔한 삶이어도 좀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지원하는 데가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서 무슨 대단한 포부라도 있는 것처럼 입사 후 계획을 말하시오라는 질문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화가 났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공기업에 지원서를 써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요. 안정된 삶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정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삶, 이것이 안정된 삶이에요 라고 그어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누가 껐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터무니없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안하다 죽어야 돼요? 저는 백수입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 지원을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취업이라는 말이 딱 뇌리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선물이 있으니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처음 기억나는 선물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였어요. 막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과거에 정말 모든 거를 파내야 되잖아요. 파내고 있는데 뭔가 추억에 젖으면서 어쩐지 지금 그냥 이걸 쓰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달려가서 맥주를 사와서 마셨어요. 그때 마셨던 맥주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군데 서류가 붙었네요. 그 붙었을 때 안도감, 짜릿함 이런 거 느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최종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감정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이제 제가 꿈꾸는 광고인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의 과정에서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정말 지금이라도 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셔서 길에 흘리고 가셨던 선물을 다시 한번 줍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모르면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로 선물만 주어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갈만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불안의 길이요. 되게 말랐었네요.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제가 세상 놀라는 이유가 저는 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못 봤어요. 꼭 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봐요. 좀 식은땀도 나고 좀 그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보기가 주저됐어요. 요즘 싸이월드가 다시 열렸잖아요. 옛날 저의 싸이의 다이어리를 보면 이런 느낌일까봐 그래서 질의 내용도 생각 못하고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못하면서 못 봤어요. 그냥 이런 느낌일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이 정도로 부끄러울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과거의 나를 대면하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유독 부끄럽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제가 단상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객석에 가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영상에선 편집이 됐는데 그때 막 꽃을 들고 다니다가 누굴 주고 그랬어요. 그런 약간 좀 컨셉을 이제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니어 보드의 멘토와 동료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 발표를 주제로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건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 방식으로부터 그리고 대학 때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학생이 이제 꽃을 들고 다니면서 스피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서 한 거다 보니까 약간은 좀 행여나 그들이 볼까봐 부끄러웠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둘째로 사실 이 망치라는 걸 준비할 때 주제를 한 사람당 뭐 적게는 2-3개에서 많게 4-5개까지 자기가 생각할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디베이트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고 이랬었는데 이 불안의 선물이라는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후순위에 밀어놨던 주제였어요. 왜냐하면은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아까 그 객석에서 말하고 뭐 꽃을 들고 다니고 이 컨셉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주제를 생각하는 케이스였거든요. 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컨셉이 딱 들어맞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았던 주제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나의 말에 만족했는가라는 좀 되돌아서의 좀 후회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진짜 나의 이야기였나.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좀 부끄럽지만 아까 제가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그 불안감과 그 불안의 선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좀 까먹은 상태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정말 내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내 이름 걸고 내 얼굴을 내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야기였나라는 생각이 못내 들었어요. 마음 한켠에 들었어요. 2014년 2월에 망치 발표를 서울대 강당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3년 9월에 아까 박웅현 CD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니어 보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15명의 이제 대학생들과 6분의 멘토가 모여서 얘기를 했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는데 배운 점도 많았고 지금 저는 앞에 두 분과는 다르게 광고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적용해서 쓰고 있는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마치고 아까 스피치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TBWA 코리아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광고인이 될 수 있는 기회에 한 발짝도 다가선 거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그 당시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광고인이 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이 조금 더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턴을 감사하게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고사를 하고 구직 활동을 다시 이어가게 됐죠. 구직 활동을 다시 한 것 치고 그 당시 대학생이 8개월 정도 구직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뭐 남들만큼 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제 물론 광고의 대행사도 어플라이를 했지만 이내 꿈에서 좀 멀어졌다는 느낌에 더해서 정규직으로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더해져서 좀 이때가 좀 많이 불안하고 좀 급하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찌어찌 취업을 해서 잘 지내다가 여러 개인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좀 터지고 그게 좀 사건으로 제 개인적으로 일어나면서 멘붕의 시기가 좀 시작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 일상에 만연한 그런
불안의 요소들은 아니었어서 그냥 일상에 같이 즐겁게 지내는 동료들, 선배들, 친구들 그런 일상의 즐거움들을 통해서 좀 유야무야 좀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 결국은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회사에서 휴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치료와 이제 뭐 복직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의 특히 이제 구직을 이제 인턴을 그만두고 하던 그 불안의 시기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망치를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던 저의 주변의 분들이 계셨겠죠.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불안의 선물이 있을 거야.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 제가 느꼈던 망치를 통해서 서울대 강당에서 발표를 하던 그 당시까지의 저가 느꼈던 그리고 감당했던 것보다는 조금 큰 불안들이라고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인데 남들이 저한테 이 말을 해줄 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망치가 그 사람들한테서 충분히 잊혀져서 더 이상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저는 다른 불안을 마주했고 근데 가끔씩 되게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불안의 선물이 있을 거야. 네가 말했잖아. 네가 말한 건데 네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라는 생각이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약간 강박이 있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그런 말이 저한테 막 환청처럼 들리더라고요. 뇌리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 발표를 보는 게 막 앞에 두 친구들 얘기할 때 막 혼자 되게 막 특히 영상 나올 때 막 와, 뭐 예뻤네 이러고 막 어렸네 이러고 막 되게 막 혼자 놀리고 이러다가 제 거를 보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이랬던 이유도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면 물론 치료를 병행하고 이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이 돼서 뭐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하고 있고요. 치료를 하던 어느 날 저의 사정을 되게 잘 알고 그리고 저랑 좀 비슷한 그런 감정의 결을 가졌던 친한 선배가 이런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고양이를 한번 키워봐. 물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 때 너한테도 좋을 거고 너는 뭐 착한 사람이니까 고양이한테도 좋을 거야. 고양이도 너가 키우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셔서 큰 용기를 내서 네,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네, 거의 뭐 얘 때문에 산다 싶을 정도기는 한데 뭐 확실히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죽는 것이 두려우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아프면서 죽는 게 무섭지 그냥 안 아프고 죽으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얘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내가 아파도 얘를 살려야 되니까 저도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럼 나에게 불안의 선물은 고양이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남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냥 사실을 제가 발표했던 그 내용이 되게 유명한 그런 격언에서 이랑 뭐 똑같은 것 같아요.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그 불안과 그런 공황과 이런 것들이 날 죽이지 않았으니 남아서 살고 있고 지금은 뭐 지금의 나의 행복한 일상들이 있고 고양이가 있고 그런 남아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불안의 선물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불안의 선물이란이 아니라 나에게 망치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되게 도와주셨고 큰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큰 자산으로 남아있지만 이 망치라는 스피치 주제에 한정되어서 저의 성찰이 좀 부족했던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불안의 시기들은 저한테 어쨌거나 다가왔을 것이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들이 어쩌면 더 큰 불안들이 저에게는 또 찾아올 것이고 그런데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8년 전에 했던 9년 전에 했던 그 성찰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했어라는 부끄러움도 없었겠지만 그러면 그 마주하는 힘은 더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웠고 누군가가 내가 했던 말을 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비수로 꽂히는 느낌이 물론 남아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나마 그래서 한번 얻어맞아 봄으로써나마 이겨낼 힘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망치의 시기에
제가 그 발표를 하도록 하면서 저를 되게 어쨌든 그 주제에 되게 깊게 몰입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줬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줬던 잠깐의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어쨌거나 살아내는 데 짓눌리는 많은 불안들과 힘든 일들을 마주하는 힘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세 번째 스피커 이한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어려운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자기 고백을 해주신 이한희님과 그리고 함께 출연해준 고양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기고하신 글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미연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공황장애 어려운 이야기지만 해주셨는데 이제 공황장애는 두려움의 병인데 두려움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냐 아니면 무의미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기로에 놓인다라고 하신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두렵지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어떤 거를 선택하고 이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한희님의 용기 있는 고백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14년 망치 출연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세 분이 지금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는데 오늘 돌아온 망치를 통해 세 분의 삶과 세상을 대하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는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토크 타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크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뒤에 이제 영상으로 나와 계신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이시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동우 교수님이십니다. 원래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사회도 봐주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여를 못하셨지만 화상 연결을 통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곳 그 노들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음의 미술관 그리고 전시회 큐레이팅부터 토크 콘서트 돌아온 망치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 맡고 계신 안윤석 교수님께서 이제 개인 사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잘 피해오던 코로나에 결국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 수칙 때문에 지금 컨디션을 보면 다 나은 것 같은데 방역 수칙상 오늘까지는 외부 출입을 하면 안 돼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 온라인으로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슬라이드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짧은 감상문으로 제가 붙였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서 후배들한테 다들 아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하시냐는 이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짧게 하려고 제목부터 이렇게 짧은 감상문으로 붙였고요. 주로 이제 세 분의 발표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제가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좀 경과가 돼서 정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우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망치를 즐겨봤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 오늘 발표하신 일기분들이 발표할 때만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줄곧 제가 다 참석을 했고 망치를 봤을 때 저의 이제 느낌은 감동과 공포였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공포는 어디서 왔냐면 아까 박우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망치가 이렇게 여러 이제 망치의 대상이 더 많아지면 정신과 의사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구나라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왜 그런 공포를 느꼈나 하면, 그, 발표하는 분 한 분 한 분이 전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이야기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너무도 이제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망치 3회였나요? 4회였나요? 그때 제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봉투에 뭘 넣냐면, 저도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 봉투에 돈을 넣어드리진 못했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망치의 하나하나의 발표 내용들을 책으로 내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서 책 제목이나 뭐 구성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고 하고, 부제로서 저마다의 인생의 꽃을 피워나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이렇게 제가 부제를 잡고, 그 책의 앞부분에는 법정 스님의 길상사 법어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서 어느 날, 어느 봄날에 하셨던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 마음껏 기량을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저마다의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앞부분에 넣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그 의견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고 제목을 제안을 드렸냐 하면, 이 박웅현 대표님의 베스트셀러들과 이제 행사 제목들 보면, 책은 도끼다, 망치, 사람은 누구나 폭탄이다, 다 이렇게 흉기 내지 무기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셔서, 물론 이제 강한 인상을 주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무 또 아까 대표님 보셨습니다만 헤어스타일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너무 폭력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로 바꾸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던 건데, 역시 이제 대표님 일관성이 있으셔서 책을 이제 우리 발표한 사연들 다 모아서 책을 내신 제목은 역시 망치로 하셨고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서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예. 서문에는 이렇게 환영합니다. 꽃밭에 오셨습니다. 들꽃입니다. 이렇게 서문을 이렇게, 그리고 저마다의 꽃을 피우는 이런 내용을 하셔서, 저는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걸 제안을 기억하시고 책은 그 후에 내셨거든요. 한참 지나서 하신 건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그렇지만 오히려 대표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쓴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그만큼 저희가 만날 때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이 일치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망치라는 행사를 제가 대표님을 여러 번 졸라서 하게 된 행사인데, 망치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효과에 확신도 갖고 있었던 것은, 이 망치에서 17분 스피치가 정신과 의사한테 한 몇 달 이상, 적어도 몇 달 이상 아주 잘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결과로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젊은이들한테는 이 망치에서의 경험이 그 후의 인생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제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또 보고도 싶기도 했고, 예, 그런 경험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행사를 제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저마다의 인생의 꽃을 어떻게 피워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역시 또 제목까지 써서 다짐을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세 분의 발표에 대한 감상을 제가 이야기하면
먼저 그 이정복님의 조교 정보, 거기에서 이제 그 슬라이드, 그 발표 영상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 초코파이 그림, 아마 직접 스케치 하신 거였죠? 이거였는데, 스토리를 보면 패급 조교에서 우수 조교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패급 조교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비참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센 척, 강해 보이는 굉장히 그 혹독하게 위선이 아닌 위악을 하신 거죠. 사실 그런 분이 아닌데 위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화장실 낙서를 보고 반사적으로 분노가 들었다가 또 그게 상처가 되면서 초코파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훈련병들의 상처, 그리고 훈련병이나 나도 다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통찰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여리고 감수성 예민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 결과 남의 이제 훈련병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훈련병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거기에 맞는 멘트를 해줌으로써 훈련병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우수 조교가 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이 당시의 조교로서의 역할이 현재 우리 MZ 세대들이 상사들한테 가장 바라는 그 상사의 그 어떤 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발표 제목을 좀 고쳐봤습니다. 손가락질의 정석. 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 이렇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손가락질을 하면 한 손가락만 남을 가리키고 있고 세 손가락을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화장실 낙서를 보고 격분해서 손가락질, 이런 나쁜 놈들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누구나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한번 손가락질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남만 비난하고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순간 그랬지만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그런 힘들을 발휘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힘들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정복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런 힘을 발휘하시고 하셨던 그런 경험이 그 후로도 쭉 이어져서 비바람이라는 시에 잘 드러나 있죠. 시련이 닥칠 때 시련에 대한 원망, 뭐 한탄, 그걸 하지 않고 뭐 그 벅찬 빗물의 무게를 묵묵히 흘려보내면서 제자리를 지키는, 그러면서 비바람의 기억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그 후로도 이제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견뎌낸 만큼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이후에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봤고요. 우리 김윤아님의 어떤 질문에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은, 그래서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 김윤아님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발표를 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스토리는 이렇죠. 문막에서의 이제 중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의 외고를 이제 진학을 했는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만납니다. 왜 공부하느냐?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으냐? 그 다음은 뭐가 좋으냐? 끊임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면서 대학에 가서는 이제 철학을 동시 복수 전공하시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질문의 힘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답정너라는 말도 있고, 남이 그렇게 정해준 답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하지만 굉장히 서둘러서 어떤 상투적인 답을 빨리 찾고 액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김윤아님은 이 서두른 답을 섣불리 찾지 않고 반복해서 그런 질문을 끌어안고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힘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직의 과정, 졸업하고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그런 행복하니 내가 원하는 게 뭐니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8년의 인생을 살아온 결과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밀레니얼 세대들 뭐 이렇게 끈기가 없고 뭐 일도 싫어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우리 밀레니얼 세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국민대 이은영 교수님 책에 보면 밀레니얼 세대 9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찾고, 일에 있어서도 거의 전문가나 글로벌 인재가 될 정도로 일에 천착하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 이환희님 발표 불안의 선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환희님 말씀하셨듯이 예, 물론 뭐 그 목사님의 사례를 보고 본인이 연출한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발표자 입장에서 가장 그 불안의 대상은 청중이거든요. 예. 그 청중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거는 바로 불안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취업의 과정, 이제 그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도 불안해지는 이유는 안정된 삶의 가이드라인이 자꾸 높이 그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또 통찰을 보여주셨고, 예, 몇 가지 불안의 선물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꾸 부끄러웠다. 내가 이제 이게 진정 내 말이었냐. 그러신 뭐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발표 준비는 우리 이현우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의 힘을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무의식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심지어 우리가 농담조차도 우연히 나오는 건 없다. 다 그 사람 안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발표 제목 불안과 마주하는 힘으로 하면서 붙이면서 우리 이완희님께서 불안을 피하거나 압도되지 않고 함께 머물면 길이 보인다라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생활해 오시지 않았을까. 예, 물론 지금 조금 더 큰 불안을 맞아서 고난 중에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예,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의 그 대공황 때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죠. 예, 대공황의 그 공포 속에 있을 때 취임 연설에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단 하나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예, 경제 공황 때문에 두렵긴 하지만 그 공황 자체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렵고 마비가 돼서 대처를 못한다. 그래서 그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극복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서 그 성공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화살표는 불안 대비 그 성과의 이제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불안 이쪽으로 갈수록 불안이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성과가 커지는 건데 불안이 너무 심해도 성과가 떨어지지만 불안이 너무 없어도 성과가 떨어집니다. 적절한 불안이 있으면서 그 불안을 우리가 마주하면 그걸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상 제 짧은 감상을 근데 길어졌습니다. 제가 그 감상을 마치고 정말 확인했던 거는 우리 세 분이 정말 저마다의 인생의 꽃을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MZ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많습니다만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 이은영 교수님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이 그게 허상이 아니다. 정말 우리 이번 이 세 분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게 70년대 시인의 시입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귀를 열고 MZ세대가 말하게 하고 MZ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이 많다고 제가 절대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고 우리 MZ세대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 힘든 이제 여러 가지 IMF니 성장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겪다 보니까 풍요한 유년기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불안 결핍의 청년기를 맞고 있어서 고난 중에 있으시지만 그런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 아까 우리 이환희님이 가이드라인이 자꾸 높아져서 안정이 오히려 안정 추구가 오히려 불안을 낳는다 했는데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사회가 원래 우리가 실제 현재의 자기 모습 대비 이상적인 자기 모습에 약간의 간극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현재 만족을 하면 만족한 돼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만에 가득 찬 소크라테스가 되면 안 되지만
불만을 조금 가진, 그래서 뭔가 발전 소지를 좀 찾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아가는 게 좋은데, 다만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물론 또 소비 사회다 보니까 상업 광고 영향도 있고 해서 이상적인 자기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자기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자기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줄여 나가면 그래서 이제 칼 구스타프 융도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우울증은 자아가 너무 페르소나라는 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그래서 외부 세계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한 나머지 외부 세계가 강요하는 모습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해서 페르소나와 동일시, 우리가 쓴 가면과 너무 동일시할 때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이때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좀 더 심화하라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세 분이 보여줬던, 나를 돌아보는 힘과 질문의 힘을 가지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잠재력이 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좀 알고 나면 그걸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조금 크고 작은 실패가 있더라도 또 그다음에 불안이 생기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을 마주하는 힘을 가지고 나를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신다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정신과 의사를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신과 의사가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잘 들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세 분이 보여주신 이제 본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런 과정, 본인과의 감정과 마주하는 경험을 충분히 거르지 않고 말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들어주는 역할을 의사들이 하면서 마지막 그 치료가 몇 달 진행된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하죠. 스스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든 분들한테 그 힘든 과정에 함께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것이고 역시 그 회복하는 힘은 본인들한테 온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이상이고 이제 토론 시간을 우리 사회자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우리 오늘 박웅현 대표님과 이정복님, 김윤아님 그리고 이환희님 네 분의 토크 시간을 짧지만 좀 알차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우리 세 분의 8년 전 모습 그리고 지금 사회인이 된 모습을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먼저 말씀 청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분 박수 한 번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 꽤 알찬 준비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예측은 했지만 인생의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말짱한 영혼은 가짜고 진흙을 밟지 않는 인생은 없거든요. 세 사람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뭐 나는 인생의 후배로서 또는 뭐 같은 나이대 직장인으로서 뭐 이런 점이 궁금하다 내지는 조언을 받고 싶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용기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기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어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요. 한두 분 정도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여러분들께 TBWA 주니어 보드와 망치 박웅현 대표님의 망치 도서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해 주신 이동욱 교수님이 써서 마음의 미술관 도서를 랜덤으로 한 권씩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해 주신 분께는 2권을 세트로 저희가 증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발표해 주실 분이 계실지 잠시 이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받아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2가지 정도로만 질문을 지금 저희가 소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띄워주시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안정된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내 직업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갖고 저희 정신과에 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대표님 그리고 우리 세 분의 우리 스피커 분들께서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과 안정된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네. 근데 이런 무거운 질문에 저희가 답할 또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충분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견이지만 뭘 하든 잘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좋아하는 일이 또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안 맞는 일이 또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칭찬도 들으면 재밌어지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는 핏이 잘 맞아야겠지만 본인이 어떤 일 했을 때 즐거웠는지 토대로 조금 더 찾아가되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잘한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도 재미가 없다면은 바꾸는 게 좀 더 후회가 없고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회생활 그렇게 길게 해보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내 일이 아니고 또 불안하고 이 회사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안정적으로 적응을 잘 하시고 또 인정도 받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즐겁게 또 어느샌가 누군가의 멘토가 돼서 조언도 해주고 뿌듯하게 일하시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결론만 너무 섣부르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잘할 때까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이정복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또 질문거리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직 전문가이신 김유난 님께서도 혹시 한 말씀만 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맞았던 사람이라서 이직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뭐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오히려 일에서는 딱 안정적인 걸 하고 좋아하는 건 일 이후에 하는 거를 훨씬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예, 혹시 질문? 네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인적인 스토리를 질문으로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근데 유튜브로 방송이 되나요? 제가 사적인 거 얘기할 거라 저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받고 있어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많이 해왔고 내가 우울증인 걸 모르고 산 게 제일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없이 살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왔는데 가장 큰 결정일 수 있는 결혼과 출산까지 그렇게 인형처럼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로 뒤늦게나마 제가 제 자신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치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인데 되게 어려운 시점에서 별거나 이혼까지 생각하는 중이야. 제 자신으로 살아야지 살 수 있는 시점이라. 근데 아이에게 죄책감이 자꾸 가는 거예요.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선택들을 해오신 분들에게 제가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엄마로서 여자로서 열심히 살아도 될지 좀 응원을 듣고 싶어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정신과 의사인 제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는 오늘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또는 세 분의 스피커께서 본인의 경험담 또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거는 제가 받을게요. 예, 이제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아마도 유일하게 저일 것 같아서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인데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로울 이자 다시 이로울 이자에다가 남 타자예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라가 불교에서 수행이거든요.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게 자리가 앞에 섰다라는 걸 주목을 해요. 이타가 앞에 서지 않고 자리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이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행복하셔야 그게 애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건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타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챙기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그래도 조금 이나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응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치료자 선생님과 계속해서 그 여정 밟아 나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내년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스트레스인데 취업 생각을 하면 막막하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고 마음은 불안한데 딱히 어떤 준비도 안 하고 우왕좌왕하는 저 자신을 볼 때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악순환이 되는 요즘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취준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누구나 이런 고민 안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뭐 배우기 시작하고 뭐 스펙 쌓기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떤 힘든 현실을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혹시 해보셨을까 스피커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불안을 많이 경험해 보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 마주침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를 안 쳐다보시길래 네, 제가 질문 예고를 미리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한희 스피커님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8년 전에 제가 썼다고 해도 될 것 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일하고 있는 팀에도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이제 대학생분이 3분 계신데 왜 제가 계약직이고 내가 정규직이지 싶을 정도로 뛰어난 친구들이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분명히 저런 질문을 하셔서 이런 곳에 질문을 하실 정도면 분명히 해오신 게 있을 거고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성에 안 차실 거겠죠. 뭐 본인 성에는 안 차시니까 저런 질문을 하셨을 건데 이럴 때 저의 경우에는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은 별로 위안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의 경우에는 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뭐 끝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힘드실 텐데 무슨 말을 보태드려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구나 라든지 내가 뭘 많은 걸 해왔구나 라고 마음이 갑자기 바뀌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뭔가 너무 주변이랑 비교하면서 막 스스로 깎아내리고자 노력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나가지 않을까, 잘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한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한희님 말씀 듣다가 또 아까처럼 플로어에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떠오르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두 번째 질문 사실 취준생들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짧게라도 또 방금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은 또 조언을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될 것
없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20번을 자기소개서를 썼고 20번을 면접을 했는데 안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되면 한 번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찔레꽃 말씀을 드렸는데요. 꽃 피는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화랑 산수유가 먼저 피고 진달래, 개나리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벚꽃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철쭉 같은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미나 그 찔레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능소화가 필 거고 그 다음에 국화가 필 거예요. 앞에서 꽃이 막 피어오를 때 국화는 나는 꽃이 아닌가 봐 할 것 같아요. 7월에 피는 능소화는 나는 안 되나 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꽃을 피울 노력을 하지 않으면 7월에 꽃을 피울 때가 돼도 꽃이 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되든 안 되든 자기의 최선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때가 오면 탁탁 터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려면 자기 내면을 계속 충실하게 쌓아나가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 더 좋아졌나 하루 훌륭해졌나 하면 자꾸 쌓아나가시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국화처럼 좀 뒤에 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내면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대표님 역시 연륜에서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지금 영상으로 나와 계신 정신건강학과 의사로서 이동우 교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질문 2가지와 그다음에 스피커분들 또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질문자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상에서의 마음 관리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안윤석 선생님, 그러면 이게 마무리 순서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네, 원래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또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다 못 쓴 슬라이드를 써보고 싶은데, 네, 교수님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홀에서 또 질문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대표님과 스피커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요. 네, 한 분 계셔서 교수님 그 발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질문 먼저 듣겠습니다. 저 광고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업계 특성상 업무가 과다하고 쉬는 날도 좀 적으실 텐데 그럼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 같은 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견뎌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번아웃과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사회자로서 시간을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요. 여기 스피커분들께서 또 그리고 실제로도 번아웃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진료실에 아주 심각한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스피커분들 3분 중에서 혹시 좀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하드워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아까 걱정을 했던 게 2명에서 연속으로 광고 얘기하는데 뭐 주말 없이 계속 일한다는 얘기가 반복되길래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근데 이제 직종마다 또 상황마다 굉장히 다른데 제가 그 책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일 때문에 힘든 건 일로서 풀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힐링을 하더라도 돌아오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 때 결과적으로는 좀 이게 좋은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힘들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때 끝까지 남아 있으면 그만한 보상이 올 거라는
마음 갖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쟁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좀 많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고, 실제로 좀 개인적으로는 그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많이 경청하는 편인데, 그냥 한다라는 얘기가 제일 와닿았었고, 그냥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기회들이 자꾸 온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그런 기회들, 작은 성과에 대한 기억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버티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그 안에서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기회, 작은 성공의 그 반복되는 그 경험치가 나올 때까지는 아까 박원 시청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타이밍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달콤한 맛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때까지 그냥 한다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일이 많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겨낸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또 들리는데, 혹시 뭐 김윤아 스피커님도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번아웃이 오는 게 저는 뭐 지금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내 기준에 계속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좀 심한 번아웃이 온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치가 되게 높아서 거기서 오는 게 좀 컸었거든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는 상황도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다가 느낀 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뭐 100%의 결과를 낼 수가 없고,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못할 때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게 예전만큼 열심히 안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는 거를 했을 때 전 스스로 되게 위안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전만큼 잘하지 못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힘이 나지 않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 약간 몸을 움직이는 게 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사실 거기서 은근히 에너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책 한 번 했다고 해서 번아웃이 극복되지는 않지만, 너무 힘들 때 좀 일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뭐 LA에서 이제 환자분들 만날 때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잘 쉬는 게 중요한데, 이제 생각보다 멍 때리는 시간을 굉장히 그 불안해하시거나 막 아까워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멍 때리는 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치유해가는, 어떤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멍 때리시기를 권유를 좀 드리고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멘탈은 뭐 피지컬로 치료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말씀 주셨듯이, 그러니까 내가 멘탈을 긍정적으로 해야지라고 하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말씀대로 이제 몸을 움직여 보는 게 오히려 더 리프레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훈 소장님 슬라이드 준비된 것 같아서 간단히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좀 아쉽습니다. 이제 시간을 제가 너무 짧게 준비했던 것 같고, 그리고 토론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서둘러 줄이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뭐 굳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남기고 가실 만한 말씀을 보여드리는 게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방금 이야기한 번아웃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 안유석 쌤 말씀하신 뭐 멍 때리기, 몸을 움직이기, 뭐 그게 사실은 현대인의 번아웃의 가장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자극에 지쳐서 이제 번아웃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즐기는 오락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뭐 게임이라든가 동영상, 유튜브 뭐 이런 게 굉장히 오디오 비주얼한 자극이 굉장히 짧은 순간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옛날에 저희들 젊은 시절에 가던 고고장의 그 사이키 조명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순간에 뭐 시청각 자극이 막 바뀌기 때문에
우리 뇌의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가서 이제 그런 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휴식 취하는 방법, 취미 생활을 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자극이 적은 방식으로, 예. SNS나 뭐 유튜브 이런 거를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좀 저걸 잠깐 오프를 하고 뭐 이제 보고 듣는 거에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거, 뭐 음악을 오랜 시간 듣는 것도 요즘 사실 힘든 일이죠. 예. 그리고 안유석 쌤 말씀하신 대로 시청각 자극을 다 끄고 그냥 가만히 이제 멍 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오늘 우리 노들섬 주변을 한번 쭉 걸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박웅현 대표님한테 책의 내용을 제안할 때 말씀드렸던 법정 스님의 길상사 법문이 이제 2006년 4월에 있었던 법문인데요. 이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프리카 탐험한 유럽인들의 경험담인데, 탐험가가 이제 원주민을 고용해서 짐을 지게 하고 이렇게 밀림을 막 뚫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짐꾼들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재촉을 했더니 짐꾼들 이야기가 여전히 안 움직이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여기까지 너무 빨리 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영혼의 속도보다 너무 빨리 움직여왔기 때문에 영혼이 좀 뒤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SNS나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좀 끄고 이렇게 가만히 스스로한테 침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마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대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속도와 효율성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한 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SNS나 유튜브에 이제 어려운 이제 장점이 많을 수 있다만, 예, 부족한 단점은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 우리가 이제 바라는 환상, 여기에 자꾸 매몰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바깥 세상에 객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이 다음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닌데,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찬란한 봄날에 이 순간을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행복은 거기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쫓기듯 살지 마시고 영혼이 따라올 수 없도록 살지 마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행복을 가꾸시라.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대목이 다시 나오는데,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저마다 마음껏 기량을 드러낸다면 그곳에서 향기로운 저마다의 삶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눈부신 봄날 활짝 핀 꽃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노들섬 주변에, 여기 노들섬 주변에 한강에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들을 보시면서 꽃들한테 행복의 비결을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박웅현 대표님의 돌아온 망치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충분히. 아니, 그래도 약속은 지켜드려야 돼서. 시간이 넘어갔나요? 그러면 짧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망치를 박사님이 제안하셨을 때 손이 많이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못 냈는데, 오늘 세 분 발표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멘토가 돼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돌아온 망치를 진짜 정례화해볼까라는 욕심이 날 정도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느꼈지만 환희님이나 유나님이나 정복님,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들 보면 이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삶의 기본 같아요. 어려움이 없는 건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오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디폴트로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법정 스님 말씀 뭐 어느 라디오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그 훌륭한 책들을 가장 짧게 줄여놓으면 지금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법정 스님 그 말씀도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There is no way to happiness. Happiness is the way.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을 찾고 있는데 There is no way to happiness.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해피니스는 뭐냐 하면 길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불안의 선물을 찾아가는, 자기 그 힘든 거를 풀한 포기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극복해가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는 그 과정, 그게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너무 도외시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하나 극복한 게 오늘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이, 그러니까 내년쯤 됐을 때 이제 오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멘트가 여러 가지를 써주셨는데요. 짧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2 마음의 날 기념 행사는요. 인터넷에 온라인 정신건강 축제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곳 노들섬 스페이스 445에서 열리고 있는 마음의 미술관 전시는 5월 22일까지 연장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관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관통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건강한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소중한 시간이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2022 마음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 돌아온 망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